제5강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다루는 원의 넓이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띵킹 프랙티스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CT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5번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지요. 자, 먼저 제가 강의에 계속해서 이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Computational Thinking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 대한 사고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T 교육을 분류한다면 데이터 프랙티스, 모델링,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시스템 띵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시각에서도 분류를 하기도 해요. 추상화, abstraction, decomposition, 그렇죠. 분해했던 약간의 상반된 개념이고요. 일반화라든지 evaluation 같은 거, 그 다음에 algorithmic thinking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이쪽 evaluation에 관련된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질문은 상당히 바뀌게 되죠. 원의 넓이를 얘기한다면 인간은 원의 넓이를 왜 필요로 했는가, 그리고 그 인간은 원의 넓이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려 했는가 하는 정말 몇천 년에 걸친 생각을 오늘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이제 보통 핵심 질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제기할 것인지, 토론과 논쟁으로 이끌 것인지, 정말 어떻게 반복적인 거, 타당한 근거와 증거를 요구하고 대답은 이해 깊이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바뀔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공간 도형 5번째 주제에 와 있습니다. 물론 원의 넓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왜 원의 넓이를 필요로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구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플라톤 시대의 3대 작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원의 넓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넓이를 다루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저는 핵심 질문을 인간은 왜 원의 넓이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을까를 고대 이집트, 고바빌로니아, 솔로몬 시대, 그리스 고전기,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 아바스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도라든지 중국 등의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6가지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고대 이집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고대 이집트인 고대 국가의 출범이잖아요. 일단 기원전 3500년경에 이 지중해의 수위가 높아지고 현재 수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일강 하류가 범람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정말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3000년경에 이제 어떤 기록이라든지 상형문자 3000자가 도입되고 이제 수학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징수, 분배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이때 이제 농사를 졌을 적에 이제 보리 농사라든지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랬을 적에 당연히 징수한 거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관한 그 보관통의 모양이 보통은 원기둥이었습니다. 재질은 파피루스죠. 그렇죠? 사실 파피루스를 가지고 정육면체로 만든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원기둥이죠. 그렇죠? 원기둥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수학이 특히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힉소스 왕조가 드디어 만들어지죠. 여기 아바리스를 이제 그 수도로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700년대 초반에 해서 15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70년경에 힉소스족을 이제 쫓아내지요. 이제 그때 이제 힉소스 왕조에서 특히 아포피스가 서기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수학책을 집필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수학책을 집필하게 하지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인간은 원의 넓이를 왜 구했을까, 왜 필요로 했을까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물을 징수를 합니다. 그렇죠? 국민한테. 자, 그랬을 적에 공물을 저장하는 통이 이런 원기둥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파라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는 공물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서기한테 명령을 내리겠죠. 자,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의 공물을 갖고 있는지 네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 그럼 자, A라는 서기가 갔다 옵니다. 네, 파라오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파라오, 서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 또 다른 서기가 옵니다. 네, 제가요, 이 공물통에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을 쟀더니요, 12톤, 12.3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단위는 틀립니다만은. 라고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분명히 이 원기둥의 부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A라는 서기처럼 파라오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지무지 많아요. 작년보다도 더 많아요. 이건 정말 잘리죠. 그렇죠? 잘린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아마 야단 맞을 거예요. 부피 계산을 해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곡물통의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곡물통의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추가 왜 가능하느냐 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아메스 파피루스를 말씀드렸죠. 기원전 1800년대에 수학을 집대성했는데 87개의 문제를 냅니다. 이 중에 원의 넓이나 원주율에 관련되는 문제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거입니다. 지름이 9이고 높이가 10인 원통형 곡물통의 부피를 구하여라 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실생활 문제, 그냥 단순한 문제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 그대로 실세계 문제, 실생활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 중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앞에 옵니다. 즉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높이까지 구하는 거죠. 그렇죠? 높이가 10인 곡물통의 부피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피를 구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국가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곡물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분명히 대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경영의 필수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원의 넓이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근데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인간들은 자,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든 녀석들을 정사각형으로 갖고 갑니다. 물론 첫 번째 제일 쉬운 건 다각형이에요. 어떤 다각형이 있다. 이거는 유클리드 원론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작도가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오각형이 됐던 육각형이 됐던 뭐 아무 상관없어요. 다각형은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넓이가 같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원을 정사각형으로 작동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눈 없는 자를 가지고 원을 정사각형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거는 19세기 1800년대에 와서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사값이 나오는 거죠. 자,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름이 있으면 이 지름이 있으면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제외합니다. 9분의 1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사각형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지름이 그래서 9라고 하면 지름이 9면은 9에서 9분의 1만큼을 빼요. 그럼 1을 뺀 거잖아요. 이 8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8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8, 8이 64가 원의 넓이죠. 그럼 지금 노테이션을 쓰면은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예요? 2분의 9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용한 원주율 파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4분의 9의 제곱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걸 얼른 계산하면 3.1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원전 2000년경 또는 그 이전이지만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원주율을 3.16을 사용했다라고 변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는 원주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원의 넓이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노테이션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원주율이 3.16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원의 넓이가 목표였었죠. 왜? 국가가 갖고 있는 곡물의 총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죠. 왜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기록에 없어요. 그러면 유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그 기록을 이건 시기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좀 뒤처진 거지만 곡물 창고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원기둥 형태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가장 근사적으로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15세기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 이거는 필통입니다. 필통. 당시에 필기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를 재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필통을 만들어도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때 곡물을 저장하는 곡물통도 이렇게 원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주로 그런 것들을 원기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곡물을 저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메스 파피루스 4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뚜껑을 제가 디자인적으로 이건 정팔각형의 본질적 구조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9분의 1만큼을 뺐냐 하는 것입니다. 지름이 9예요.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교점과 지름점을 전부 다 연결합니다. 이것도 지름에 관련된 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어진 도형을 정사각형으로 옮겨간다 그랬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사고 과정입니다. 도형을 뭐로 옮겨간다고요? 정사각형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바깥에 좀 튀어나가는 게 있잖아요. 요 바깥에 튀어나가는 것을 보존하려면 이 주어진 녀석을 4등분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4등분합니다.
그럼 이게 4등분하면 하나, 둘, 셋, 넷, 4, 4, 16 플러스 양쪽으로 2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18개입니다. 18개죠. 그렇죠. 18개 하고 이게 9죠. 그러면 원래 지름은 뭐예요? 지름에 해당되는 것은 16개잖아요. 지름에 해당되는 것은 16개잖아요. 아, 그러면은 얘기는 끝났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4, 4, 16에다가 18이니까 이게 지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지름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18은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름에서 18에서 16개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9에서 8이니까 1을 빼는 거죠. 그래서 9에서 9분의 1만큼을 뺀 녀석으로 정사각형으로 접근한다. 한번 다시 여기다가 비슷하게 그리면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름에서 9분의 1만큼을 빼겠습니다. 그럼 요만큼 빼요. 그럼 나머지를 정사각형으로 접근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주어진 모든 도형, 특히 다각형인 경우에는 정사각형으로 100% 그냥 완벽하게 갑니다. 그러나 원은 못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하죠.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사값이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추측은 그들의 근사값을 마련해내는 거죠. 원주율에 대한 근사값이 얼마예요? 아까 보셨지만 3.16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근사값을 최소한 기원전 2000년 전에 사용하였다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9분의 1만큼을 뺐을까는 여러 학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아까는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로빈스하고 슈트라는 사람, 두 사람인데요. 이 양반들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을 씁니다. 그럼 이쪽이 4가 되고요. 이쪽을 8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4하고 8이잖아요. 이게 4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2가 가고 이쪽으로 2가 가서 전체를 정사각형 8x8로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사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 지름을 9로 봐야 되죠. 이게 지름이죠. 이걸 9로 봐야 되는데 아니죠. 얘는 9가 아니죠. 얘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있으면 4루트 5입니다. 즉 4루트 5를 이집트인들은 9로 근사적으로 써서 원의 넓이를 구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로빈스하고 슈트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환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돼. 아까는 41번을 가지고 했었죠. 이제 48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48번이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계산이, 얘가 88, 64, 99, 81을 계산합니다. 자, 이게 88, 64고 99, 81이라. 이거는 요거는 제1강을 보셔야 됩니다. 곱셈식 제1강에서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88, 64와 99, 81을 구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자, 이 도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럼 이 도형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이게 9예요. 9인 정사각형을 생각합니다. 외접하는 거죠. 그렇죠. 원에 외접. 그런 다음에 팔각형으로 옮겨갑니다. 이건 정팔각형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팔각형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사각형에서 출발해서 8을 여기다 쓸게요. 팔각형으로 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순환 알고리즘입니다. 즉 이거 갖고 하면은 오차가 너무 커요. 그럼 오차를 줄이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문제는 이제 학자들의 어떤 학자도 있냐면 저거를 팔각형으로 안 보고 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메스 파피루스는 자기 저서에서 두 군데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요. 원을 저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저거는 팔각형이 나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근사적인 해석이 이거입니다. 자, 팔각형과 원은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상당히 근사적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으로 보면 오차가 너무 크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사각형 99, 81입니다. 오차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제 팔각형으로 오면 상당히 작아지죠. 팔각형의 넓이는 금방 구해요. 63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은 원의 넓이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본다는 것이 인간의 사고 과정 또는 사고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넓이가 63이 나오려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필요해요? 루트 63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근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얘는 누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64하고 비슷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8이 64로 지름이 9인 원의 넓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사식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원주율은 3.16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지나 보세요. 조금 이따가 이제 알키미데스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알키미데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연구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육각형에서 시작해서 정 12각형, 24각형, 그 다음에 48각형, 96각형에 도달해서, 작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도달해서 원주율을 3과 7분의 1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옵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하는 게, 알키미데스가 이와 같은 도형을 가지고 근사적으로 접근한 것은 바로 이집트인들이 아까 봤죠? 정사각형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팔각형으로 옮겨가서 원의 넓이를 구한 거와 같다. 물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근사식 첫 번째 과정에서 루트 3을 만나요. 아까도 봤잖아요. 루트 63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이 넘어가면 이제 무리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키미데스는 이집트인들의 어떤 방법을 레퍼런스에다가 왜 안 넣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퍼런스를 안 달았거든요. 그것은 비도덕적이다. 학자로서 비양심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학자가 디옵입니다. 이거에 맞서서 팔터라고 하는 학자는 최근 일이에요. 웃기지 말아라.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디옵 당신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떤 논리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형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의 둘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는요. 이건 무시무시한, 원의 둘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쿠푸왕의 피라미드를 건축할 적에 요게 이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피라미드에 뭐가 있겠어요? 높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를 얘기할 적에 좀 쉬운 방법을 쓰는 방법은 피라미드의 여기 앞면은 정삼각형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반 자를게요. 여기를 1로 볼게요. 그러면 비율로 보는 거잖아요. 요거를 얼마로 계산했냐면은요. 윌리엄 패트리는 요 녀석을 14분의 17로 계산을 합니다. 높이를 14분의 11로 주장을 해요. 자기의 측량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질로 해서 이 양반의 가설이 뭐냐면은, 패트리의 가설은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할 적에, 제가 색깔 바꿉니다. 밑면의 둘레, 이 사각형 둘레죠. 이 사각형 둘레는 요 높이죠. 높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와 같게 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하면은 원주율이 3과 7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학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건 너무나 비약적이다 라고 하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제가 측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측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분야의 최고의 고고학자들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패트리도 자기가 스스로 정말 위대한 학자예요. 자기의 측량을 바탕으로 해서 높이가 230m 대략, 146m, 밑변의 길이가 230,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와 피라미드의 밑면의 사각형이죠. 그렇죠? 그 둘레가 같게끔 아마
설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요. 그 파피루스 중에서 모스크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원전 1800년대예요. 기원 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걸 쭉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구한 거예요. 2파이 r 제곱. 이게 뭐냐면 방구의 건널비죠. 왜냐면 구의 건널비가 얼마예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파이 r 제곱을 계산을 해요. 그럼 이게 구의 건널비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구의 건널비가 필요했을까? 당시에 바구니 같은 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바구니 있죠. 그렇죠? 대나무로 만든 거. 그러니까 바구니의 건널비를 구한 거예요. 그럼 구의 건널비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왜냐하면 구의 건널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상상을 못할 수지만 끔찍한 정말 대단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건 구의 건널비가 아니라 원기둥의 건널비일 수가 있다. 원기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에 r이 있으면 높이도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높이도 r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둘레가 2파이 r이잖아요. 그렇죠? 2파이 r에다가 그렇죠? 2파이 r에다가 높이 하면 되잖아요. r 곱하면 2파이 r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9의 건널비가 되고, 근데 9의 건널비는 최소한 뭐예요? 원둘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둘레를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원둘레 길이 내는 거를 또는 뭐예요? 좀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 9의 건널비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의 건널비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근사적으로 하는 거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대 이집트인들이 구의 건널비는 왜 필요했을까? 그렇죠. 사회적 산물이죠. 그렇죠. 이런 바구니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의 넓이를 왜 필요로 했는가? 그건 국가의 어떤 존속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가 얼마가 있는지 수시로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경제기획부 장관은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은 알아야 될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죠. 당시에 칼리프는 뭐예요? 왕은 파라오죠. 파라오. 칼리프가 아니라 파라오는 뭐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곡물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충분히 많다.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부피 계산이 돼야 되고 부피를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필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사값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바빌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빌론에서는 원주율, 그러니까 원둘레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원둘레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요. 그러면 직사각형 둘레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한 변의 길이를 1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각형의 둘레는 6입니다. 그렇죠? 6이에요. 그럼 원둘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을 쓴다면 2파이 r인데 반지름은 1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얼마만큼 보세요. 원둘레하고 정육각형의 둘레하고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존을 해준 거죠. 얼마만큼 보존을 해준 거예요? 25분의 24. 물론 그 친구들은 60진법 썼어요. 25분의 24 보존해서 6 나온 겁니다. 그러면 원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과 8분의 1입니다. 괜찮죠.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또는 물론 이거는 원둘레를 이제 보존하게 한 거고, 이 친구들이 이제 기하적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 것인가. 이거 대단한 문제죠. 기원전 2000년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원둘레를 60으로 보통 써요. 20, 20, 20이죠. 그러면 여기 사실은 뭐가 있었어요? 지름이 있었죠.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하고 이쪽 나눈 거죠. 그렇죠? 3등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이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러면 반의 반을 나눠줍니다. 여기를 지나게 하면은 정삼각형을 작도한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원둘레가 얼마예요? 60이 되고 지름은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그럼 원주율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원주율을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원주율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죠. 그렇죠? 원둘레하고 정육각형 둘레하고 어떻게 보존을 해서 맞춰줄 것인가, 또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어떻게 작도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고 바빌로니아인 거.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 대한 스토리는 좀 짧아요. 자, 이게 어디로 넘어가나 보세요. 아까는 제가 기원전 2000년서부터 1600년 경우에 해당되죠. 자, 시간이 흐릅니다. 솔로몬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예요. 대략 뭐 기원전 1000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솔로몬 왕궁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 약간의 스토리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요쪽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년경에 이제 지중해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집트의 나일강이 어쩌고저쩌고 그거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 이쪽 지역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때만 기원전 2000년이라 그러면 이쪽에서 농사 짓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1700년대 초반에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침략을 해갖고 여기를 아바리스 요 정도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이집트를 지배하다가 대략 언제쯤이냐면 기원전 한 150년 통치한다 그랬죠. 1570년경에 퇴출당합니다. 그렇죠. 독립을 해요. 이집트가 쫓아냅니다. 그렇죠. 힉소스족을 쫓아내요. 힉소스족을 쫓아냅니다. 힉소스족. 힉만 쓸게요. 힉소스족을 쫓아내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통치할 적에 이미 여기는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힉소스 통치족한테 아마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했나 봐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독립을 했어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제재를 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예로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런 제재를 가하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탈출을. 물론 이거를 출애굽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렇죠. 이건 뭐 종교적인 얘기 아니고 제가 이제 수학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기원전 15세기 설이 있고요. 기원전 13세기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설은 서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15세기나 또는 기원전 13세기에 유대인들이 탈출을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솔로몬 왕궁입니다. 그렇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때는 사실은요, 페니키아의 왕 히람하고도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배를 만들고 그때 항해 술은 페니키아인들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원까지도 제공받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이제 솔로몬이 왕궁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이제 페니키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궁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어쨌든 이 시기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시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출애굽서부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기원전 1000년경에 원주율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열왕기상 7장 23절. 이거 종교적인 얘기 절대 아니에요. 난 지금 기독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3절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큐빗이요. 그렇죠? 모양이 둥글며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5큐빗이고 그 다음에 주위는 30큐빗. 자, 핵심적인 거 얘기하겠습니다. 원이 있는데 원의 지름은 얼마예요? 지름이 얼마? 직경이 10이고 그렇죠. 둘레가 얼마예요? 30이죠.
아까 바빌로니아인들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둘레가 60이고 지름이 얼마예요? 30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물론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솔로몬 왕국, 솔로몬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열왕기 사항이 기원전 45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수학사에서는 기원전 450년경의 원주율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3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천년경에 이제 솔로몬 시대. 이건 제가 이 영화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화 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고요. 제가 이거 대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영문으로 보면 He made a molten sea 그랬어요. 그러니까 10 큐빗 지름이죠. 그렇죠? 둘레가 30 큐빗입니다. 그렇죠? 둘레가 30 큐빗. 1 큐빗은 대략적으로 여러분 55cm인데 한 50cm 생각하면 돼요. 엄청 큰 거죠. 50cm니까 지름이 얼마예요? 5m예요. 5m. 이거 대략 5m 되는 겁니다. 지름이 꽤 큰 거예요. 자, 히가 누구겠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당연히 왕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로 하겠죠. 직접 만들진 않지만 그렇죠. 솔로몬이 몰텐시를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이 몰텐시가 이거를 요 씨 바다를 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몰텐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합성 명사로서 이거예요. 이거. 청동 물통입니다. 물통, 물탱크예요. 청동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지름이 대략 5m이고 둘레가 얼마라고요? 이거 둘레가요 15m 정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원주율 얼마예요? 3이고 이 원주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고 바빌로니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형적으로 보면 딱 들어맞죠. 그렇죠? 지형적으로 보면은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열왕기 사항이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450년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아마 대략적으로 원이 60이면 지름이 얼마예요? 원이 60이면 지름이 20. 지름이 20이에요. 그렇죠. 둘레가 30이면은 지름이 얼마예요? 10. 아까 잘못 쓴 거 20이에요. 20. 둘레가 60이면 지름이 20. 둘레가 30이면 지름이 10. 그 이야기를 고대 바빌로니아서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때까지 사용된 것이 원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솔로몬 템플을 치면은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보여주기도 해. 물론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종교적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플라톤 시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이제 많이 당겨지는 거죠. 그렇죠. 기원전 400년 전으로 해서.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플라톤 아카데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플라톤이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역병이 생기고 그 와중에 플라톤이 태어나고 사회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고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가하면 그래서 플라톤은 수학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자라기보다는 수학교육자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어쨌든 수학자는 아닌데 이 양반은 루트 2와 루트 3에 대해서 커다란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레퍼런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양반은 원주율을 루트 2 더하기 루트 3으로 씁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플라톤이 원주율을 근사값으로 예를 썼는지 또는 참값으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럴 적에 이거를 플라톤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거 너무 미화한 거고요.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이거죠. 그렇죠. 나무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 여기에 뭐 의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무 그늘이 있었고요. 여기 모여서 토론했어요. 이게 플라톤의 아카데미지. 이게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미화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내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학문을 조금이라도 뭐 이상하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시대에 아까 그 플라톤 거기서 나무 그늘 정자 아래에서 원은
주어진 원의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으로 작도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죠. 근데 못합니다. 임의의 각을 과연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3등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못해요.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정육면체 배정 문제죠. 그렇죠.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거의 부피가 2배가 되는 것을 작도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죠? 이거는 못한다고 하는 증명이 19세기가 가야 돼요. 19세기 미적분이 이제 들어와야지만이 이 세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 플라톤 시대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세 개의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인간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인간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는 인간을 강하게 만듭니다. 즉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면은 다른 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육면체 배정 문제를, 이거 뭐예요? 이거 배정 문제를 연구하다가 사실은 2차 곡선, 포물선, 쌍곡선, 타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육면체의 배정 문제 못 푼다 그랬죠? 못합니다. 그럼 계속 덤벼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막 물고 늘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죠. 항상 실패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대단한 것들을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2차 곡선,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기에서. 자, 수학과 과학은 이 헬레니즘 시대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잠깐 얘기한 적은 있지만. 자, 알렉산드로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오파트라 7세까지를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자,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았고 아들은 녹산내 뱃속에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자라고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신부입니다. 나중에 독살당하고 친할머니까지 독살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휘하에 있던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논아가져야 되겠죠.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이집트 이쪽 지역입니다. 그렇죠? 프톨레마이오스 마케도니아 장군이죠. 융화 정책을 써야 되겠죠.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 져야 되죠. 책을 약 40만 권 정도 비치해야 되죠. 돈을 써가지고 위대한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연구비를 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고대 과학의 황금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렉산더 장군이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갔잖아요. 아, 이거 지적 호기심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케도니아 출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융화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 모여 있어요. 인터넷 인터넷이 없잖아요. 근데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있다 보면 또 다 이렇게 모여들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클리드 같은 학자가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 모여들어서 뭐 하겠어요? 모여서 연구하잖아요. 돈이 듭니다. 돈 들잖아요. 왕가에서 대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르키미데스입니다. 아르키미데스는 원주율을 이렇게 했죠. 이 양반은 육각형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12각형, 24, 이게 순환 알고리즘 설명할게요. 48, 96으로 가가지고 이런 계산들이 갑자기 가다가 짜자자작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쉬운 숫자가 돼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 양반은 이걸 쓴 거예요. 지금 현대적 용어로 쓰면은요. 자, 시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육각형 갖고 하면은 이게 60도고 반을 시타를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정육각형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정육각형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각도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는 정육각형이 어디로 간 거예요? 12각형으로 간 거죠. 이게 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6에서 12로 갔어요. 그럼 다시 지우고 가야 되겠죠. 12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다시 좋아요. 그럼 12각형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타가 12각형이라는 얘기는 2분의 시타의 정보는 뭐예요? 2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순환이죠. 그럼 24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타에 관한 정보가 그럼 2분의 세타 정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48이 된 거죠. 그럼 48이 정보를 알아요. 그러면 2분의 세타를 간다는 얘기는 96이 된 거잖아.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 약분이 되고 요렇게 그전에는 약분 안 됐어요. 너무 복잡해. 그런데 우연치 않게 96에 가서 이렇게 약분이 짜자잔 됐다는 순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이와 같은 근사값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초등에서 어떻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거니까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할 거예요. 즉 시스템적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거 가르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묵지로서 교사의 암묵지로서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아르키미데스는 이거를 작도했다, 96각형까지 작도했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어디서 주로 공부한 거예요? 모래바닥에서 막대기 갖고 한 거예요. 아니 모래바닥에서 막대기로 계산하고 그림 그리는데 무슨 96각형을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다시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또 다른 학자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학자들한테 돈 많이 대준다 그랬죠. 그렇죠? 왜 돈이 필요한가 한번 보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나 한번 보세요. 물론 이거는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중학교 수학이죠. 그렇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 얼마나 잘했어. 자, 알렉산드리아, 아까 거기죠.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모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시에네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안에서 하진날입니다. 하지라는 얘기는 시에네에 운물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 그렇죠? 태양이 그냥 바로 위에 있어갖고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은 평행으로 오니까 그렇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각도만 알면 돼. 그럼 각도가 요거잖아요. 요게 몇 도냐면은 50분의 360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만 알면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리만 알면 도예요, 이거. 거리만 알면은 전체 지구 둘레를 구할 수가 있는 거. 그렇죠. 이 각도 대 360도는 이 길이 대 전체 길이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왜 돈이 필요해요? 물론 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니까 됐고, 과학자들끼리 이건 자기들끼리 연구하는 거고, 왜 돈이 필요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사람 써가지고 사람이 걸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줘갖고 그냥 얼마 줬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기록 내가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줬겠죠. 시에네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님, 당신 수고했어. 자, 마지막큼 돈 여기 줄게. 자, 걸었더니 얼마야? 네, 5,000 스타디아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5,000 스타디아. 1스타디아는 175.50m예요. 이건 스타디아는 이집트 단위입니다. 그렇죠? 자, 이집트 단위에 5,000 스타디아라고 보고를 합니다. 알았어. 당신 수고했어. 그럼 5,000 스타디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거 아까 비율로 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은 50에다 곱해주면 돼요. 50에다가 5,000 스타디아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다가 2,000을 보존을 해줍니다. 아마 생각했겠죠. 저 인간이 걸어올 적에 나일강 건널 적에 악어 피하고 하마 피하면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든 2,000 정도를 보존해가지고 전체를 이만큼 스타디아로 결론을 냅니다. 이거 계산할게요. 그러면 이거 해서 그럼 1스타디아는 175.50m죠. 그러면 지구 둘레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십 100 1000만 39,690km입니다. 근데 진짜는 뭐예요? 40,047이죠. 정말 비슷하죠. 그쵸?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 왕가에서 이런 연구비를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황금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행질이죠. 그렇죠?
자, 여행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CNA 같은 경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CNA를 가는 방법은 갈 수가 없지요. CNA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CNA를 가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해도 구글 맵스 들어가야죠. 그래서 CNA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가 CNA예요. 그렇죠? 여기 뭐예요? 여기 하진날 뭐 여기에 무슨 뭐 이 스토리를 보면 여기 우물이 때문이야. 그래서 우물 찾아야지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고, 뭐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 여행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이런 자료를 하나의 여행지리로 활용하자. 난 이거를 수학적 여행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여행을 해서 아바스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고 메디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다마스쿠스에서 드디어 바그다드로 온 것입니다. 이것도 종교 얘기 아니에요. 이슬람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이트 알 히크마라고 하는 드디어 아바스조의 최고의 학문 연구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바이트 알 히크마의 사진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거지만은요. 이거는 칼리프 알 마문이 바이트 알 히크마,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위스덤, 번역할 적에는 지혜의 전당, 어떤 책은 지혜의 집.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알고리즘으로서 2차 방정식 때문에 알고리즘 어디서 온 거예요? 알콰리즘한테 온 거죠. 그렇죠. 알콰리즘입니다. 히바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기를 이제 뭐 3-4번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도 뭐예요?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히바를 들어가면 이 양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갔을 적에 여기를 다시 갔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이유는 이거를 옮겼습니다. 히바역 앞에 광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이제 사진에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바바얀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이거를 이제 만들었죠. 이때 97년에서 83년까지 걸려서 만든 겁니다. 이 양반이 위에서 뭘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밤에 올라가서 봤죠. 이게 뭔가. 제가 아바스조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2차 방정식의 본질적인 것을 모두 다 세팅해버립니다. 알고리즘을 내놓은 거죠. 방정식 풀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내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알콰리즘에 의해서 이름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양반은 왜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했을까요? 완벽하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결정지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을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 서문에다 씁니다. 자기 서문에다. 나는 호레즘 출신의 무사의 아들 모하메드이다. 아, 그런데 알마문이 나를 격려해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책을 썼는데 책을 쓴 이유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책을 완벽하게 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다. 유산 배분이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트레이드, 그렇죠? 이런 거 할 적에 뭐 땅 파는 일서부터 측량 이런 거에 도움이 되도록 나는 이 책을 썼노라라고 서문에다가 쓴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내가 왜 책을 썼는가? 그 다음에 알마문에 아까 말씀 지혜의 전당이 있었죠. 바이트 알 히크마에서 활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 월급이 그때 돈을 주지 않고 황금으로 줬어요. 금으로. 그 금을 지금 시세로 바꿔주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정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오늘 원주율 얘기잖아요. 이 책에서는 원주율을 3가지로 소개합니다. 요거는 알키미데스의 원주율이고요. 요거는 어디의 원주율이냐면 브라마굽타, 인도입니다. 이것도 인도예요. 근데 보세요. 왜 인도가 이때 들어왔겠어요? 자, 브라마굽타는 대략적으로 한 680년대 활동한 학자예요. 기원 후지요. 자, 751년에 바그다드에 뭐가 생긴 거예요? 아바스조가 750년에 생기면서 75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진 정책을 쓰다가 당나라하고 한판 붙죠. 탈라스강 유역에서. 근데 당나라가 고선지 장군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망하죠. 그래서 150명 정도가 바그다드로 압송이 되고 막 그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럼 동네방네 소문 다 났겠죠. 그럼 인도에서는 어떻게 돼? 사신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선물 가져가죠. 그렇죠? 그 선물 보따리에는 수학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은 내가 이제 원주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들어가서 소개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원주율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원주율을 이 양반은 이렇게 썼습니다. 7분의 22. 이게 뭐예요? 3과 7분의 1이죠. 그렇죠? 요 원주율을 썼다는 뜻이에요. 요걸 썼고 요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마 바바야는 요 두 개를 합친 것 같아요. 바바야는 여기다가 요거 해놓은 거 있잖아. 바바얀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했다 그랬잖아요. 1979년에서 83년까지. 그건 아마 이 책을 보고 아마 합쳤지 않았을까. 아바스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울루그벡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울루그벡 마드라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당대 최고의 학자가 나타납니다. 아을-카시입니다. 이란 북부 출신이에요. 사마르칸트에 1421년에 도착합니다. 이거 1421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1421년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명나라로 유학을 가죠. 장영실. 그쵸? 그게 1421년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로 유학 갔을 때 명나라 천문학은 어디서 온 거예요? 몽골 쪽에서 온 것입니다. 먼 나라죠. 그렇죠? 몽골이라든지 그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천문학이 넘어온 거예요. 그건 몽골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 한번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고요. 게다가 예를 들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는 몽골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몽골에서 들어간 것. 몽골을 단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울루그벡 연구소에서는요, 수학자들이 정말 유명한 수학자 60에서 70명이 거기서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루그벡도 수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얼마나 조직이 컸으면은요, 직원이 수납하는 직원이 24명이나 있었어요. 24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큰 조직이었습니다. 정말 큰 조직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500명 정도가 수학을 공부했어요. 한 15,000명 중에서. 어마어마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을-카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스칼 삼각형? 아니에요. 이 양반이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데시멀 프랙션, 십진법 소수 표현도 역시 아을-카시가 완벽하게 한 거지. 스테비는 누구예요? 스테비는 아을-카시의 작품을 업적을 유럽에다가 소개한 사람입니다. 소개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십진법 체계를 발견했다, 쓴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진 체계의 모든 것들은 이 양반의 작품이고요. 이 양반이 쓴 책에 있는 거를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울루그벡에서 원주율 얘기하잖아요. 아을-카시는요. 아까 96각형을 썼다고 그랬었죠. 헬레니즘 시대에는 아르키미데스가 96인데요. 아을-카시는 원주율을 소수점 이하 16채짜리 구하는데 8억 얼마짜리 정다각형을 이용합니다. 이건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8억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값도 정말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천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계산을 또 하기 위해서 십진 소수 체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측면을 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제 실험 얘기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냐. 제가 반지름이 1인 이 말은 뭐냐면 외접하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학생들 데리고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바둑돌을 떨어뜨린 겁니다. 바둑돌을 떨어뜨렸어요. 자, 가정을 해봐요. 이게 이론.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적 사고. CT 교육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2는 4죠. 비율을 따집니다.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이 있기 때문에 1제곱이면 쓰나 마나죠. 제가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자, 이제 개수를 셉니다. 정사각형 안에 예를 들어서 자 100개 들어왔습니다. 순수하게 원 안에 78개 들어왔어요.
자, 원주율 얼마입니까? 파이는 4 곱하기 100분의 78입니다. 자, 학생들은 이 실험을 몇 번 해야 되겠죠? 그럼 뭘 터득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던지면, 그렇죠? 더 많이 던지면 원주율이 더 좋은 원주율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굉장히 저도 이거 했지만은 아주 그냥 바닥이 난리가 나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들을 20명 정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마 너무 소란스러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 갖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이썬 해가지고 개수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자, 100개. 지금처럼 한 200개 정도 던질게요. 200개를 던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막 확률적으로 쫙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개수 세 가지고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게 많으면 이것도 언제 다 세?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20개 던져보고 30개 던져보고 이 정도 하면은 왜냐면 개수를 세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는 내가 이거 바둑알 꺼내가지고 3개 했으니까. 그렇죠? 바둑알 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지금 저기 하니까 그러면 원주율 값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파이썬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온라인 실험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알고리즘 중에서는 순환 알고리즘이 고대 이집트나 헬레니즘 시대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인간은 원의 넓이를 왜 필요로 했고 어떻게 했는지. 네, 원둘레도 마찬가지죠. 고대 이집트들도 벌써 원둘레하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에서도 고 바빌로니아에서도 원둘레하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원둘레는 뭐예요? 지구의 원둘레죠. 지구의 둘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렇죠. 왜 헬레니즘 시대에 고대 과학의 황금기가 왔나, 그거를 이제 따져봤잖아요. 분명히 연구비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여행지리를 통해서, 수학적 여행지를 통해서 알아봤지요. 자, 프로그래밍 지도 방향은 이건 순환 알고리즘이고, 이건 좀 초등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시도를 해보고, 게다가 온라인 실험, 그렇죠? 던져가지고 확률적으로 원주율을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수학적 여행지리, 그렇죠? 아까 CNN, 그렇죠. 그 다음에 히바도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한 데서 이제 그 구글 맵스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 여행지리가 되는 거죠. 교사의 핵심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 인류는 왜 원의 넓이를 필요로 했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접근했을까? 인간 사고 과정의 본질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왜 수학이나 과학이 발전했는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중앙아시아의 가치까지 알아봤죠. 읽어볼게요. 수학의 보편성 및 다문화적, 국제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인식한다. 이게 이거 제가 못 바꿨네. 그렇죠? 원의 넓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원의 넓이란 무엇인가? 인간한테 원의 넓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여러분들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모든 책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런 책 같은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안 중요한 게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 핵심 질문,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좀 봐주세요. 그렇죠? 도대체 2021년에 원주율에 대한 논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문화적 어떤 논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명적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책은 굳이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CT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오늘 과연 인간한테 원의 넓이란 무엇인가, 또는 우리 인간한테 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서 온라인 실험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5강 강의는 마치도록